이건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마 판단을 좀 구하겠습니다. 청와대 거짓 해명 논란인데요. 청와대가 국민들 앞에 정말 거짓으로 해명한 것인지 진실을 이야기한 것인지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설명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 청와대가 하명 수사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 상황을 좀 점검한 것 아니냐 관련 논란이 뜨거웠을 당시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해명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의 선거에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9번이나 보고받은 그 청와대가 그런 정부적 감각도 없는 그런 청와대가 제대로 된 청와대입니까?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보고받았다며요. 한 번 받았습니다. 수사 개입에 대한 좀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노영민 비서실장은 선거 전에 한 번밖에 안 받았고 8번은 선거 후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요. 예.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선거 전에만 18번을 받았고 아이쿠야. 선거 후까지 합치면 21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그만큼 수시로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차이가 나도 웬간히 나야죠.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김기현 수사 관련된 경찰의 수사 상황을 2018년 6월 13일 선거 전에 한 번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좀 전에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검찰의 판단은 한 번은 무슨 한 번이에요. 18번 받으셔놓고 이런 거예요. 한 번 대 18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픽 넘겨주세요. 이것도 말이에요. 이것도 거짓 해명 논란인데 한번 보세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청와대가 김기현 수사 관련 경찰 수사 상황을 9번을 보고를 받는데 9번 중에 민정비서관실이 보고받은 것은 몇 번이었다? 한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라고 하면 8번이겠죠. 나머지 8번은 반부패 비서관실로 오는 정기 보고서였어요. 이거 문제 없는 거예요.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무슨 말씀? 민정비서관실이 선거 전에 한 차례, 선거 후에 한 차례 해서 2차례 받았잖아요. 한 번과 2번은 달라요. 반부패 비서관실 선거 전후로 해서 15차례나 보고받으셔놓고 무슨 8번이며 그게 또 대부분 무슨 선거 이후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검찰의 판단인데 누구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소영 교수님. 글쎄 이제 재판에 들어가서 이제 진행된 그 공소장 내용을 보고 이제 법리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 공소장 내용이 검사가 쓴 공식 문서잖아요. 자 본다면은 청와대가 거짓말해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어허. 18번과 한 번의 차이, 예. 이거는 정말 큰 차이. 더군다나 이 18번 속에 예.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국정상황실이 6번이나 있어요. 국정상황실. 그렇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거. 직보하죠. 국정상황실 직보하죠. 저도 청와대 근무했습니다만.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다른 데가 보고받지 않아요. 국정상황실 대통령 직보예요. 근데 여기 6번 갔다는 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누구에게 갔다는 심증이 어느 날 드러나고 또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이 직함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저게 청와대가 초반부터 너무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텝이 꼬였다? 꼬인 거죠. 노영민 비서실장, 그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발표, 그다음에 이 모든 게 다 엇박자가 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내부 기능이 작동된 게 아니라 이것은 이너서클들에 의해서 돌아갔던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절차가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 정 의원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어떤 청와대가 당사자일 수 있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실, 팩트를 가지고 해명했느냐 아니면 국민들 앞에 거짓으로 해명했느냐는 이건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일단 그 몇 번 보고를 받았느냐 자체가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번에 그 13인을 기소하면서 쓴 페이지 71장의 공소장의 초입부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예. 결국 울산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민정수석 비서관을 포함해서 청와대는 감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면 예. 그냥 관련 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민원이나 진정을 기초로 하는 범죄 정보 수집이나 첩보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거라는 게 그 공소장의 초입부. 이걸 왜 썼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번을 보고를 했다는 거를 강조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국정상황실에 대해서 저도 국정상황실.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예, 예. 이 국정상황실 실장이 윤건영 씨 아닙니까? 당시 윤건영 실장이었죠. 윤건영 실장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요. 남북한 간에 특사가 파견이 돼요. 그러면은 보통 북한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남북 관계 전문가가 올라가는데 그때 윤건영 상황실장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 기억이 예. 정확하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 공소장을 보면은 청와대 뭐 7곳, 8곳 나오면서 예. 국정상황실에도 상당히 많은 횟수 보고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좌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공소장의 한 페이지로 이제 출력을 해온 것인데, 공소장 이미 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21차례 선거 전후로 해서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보고받았다라고 하면서 날짜와 이게 여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청와대 어느 비서관실이 보고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국정상황실이 몇 번 언급이 됐는데 국정상황실이 보고받은 횟수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차례입니다. 11채.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이 그 하루에 그냥 국정상황실만 단독으로 보고받은 게 6번이고 다른 비서관실에 보고가 되면서 국정상황실에도 같이 보고된 것까지 카운트를 하면 11차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김 기자 말이에요. 이 선거 개입 이 의혹과 관련해서 한 달 전쯤에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때 안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어느 정권이든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는 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라든지 어떤 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균형을 유린했던 그런 세력들이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지금 특검도 거부하고 또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이렇게 정당한 법 절차를 방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탄핵을 모면하고 또 사법 처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즉각 압수수색 절차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 또한 태도가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요, 지난달 10일에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또 거부 사유서라든지 이미 제출 두 가지 모두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요?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협조하는 것 자체가 이 선거 개입 수사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이쿠야. 총선까지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버틸 것이다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관련해서. 바로 이겁니다. 검찰은 이 증거물이 청와대에 있는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지금 막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요, 지난달 9일에 균형발전 비서관실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난달 10일날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청와대가 거부해서 이제 불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받은 직후에 6개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법원에. 거기가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 정무수석 비서관실 등등등 해서 6개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요. 법원이 6개 비서관실의 영장을 발부해줬다? No! 6개 비서관실 영장은 기각해서 6개 비서관실을 기각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은 원래 7개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싶었는데 6개 비서관실이 기각이 되니까 균형발전 비서관실만 압수수색을 들어간 건데 그마저도 청와대가 지금 거부하면서 이미 지난달 10일 날 못했고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거부로 여전히 압수수색이 불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검찰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오케이 그래 너네들 들어가서 한번 봐봐. 영장을 발부해줘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절차 하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 지금 한 달째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되고 있다. 우리 김상익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참 답답한데요. 예. 일단은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 신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예.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지지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실은 모든 거의 최소거든요. 최소. 네. 최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슨 모두가 말씀이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 최소를 지금 하지 않는 모습인 건데 이 부분이 단지 지금 이야기 되는 것들을 좀 약간 가리기 위해서라고 예. 한다면 예. 그건 참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적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좀 뭔가 이렇게 스스로 자리를 마련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좀 이렇게 밝혀주는, 설명해주고 밝혀주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치적 도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이제 지난달 10일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압수수색이 이제 청와대의 그 비협조로 이제 불발이 됐고 청와대는 그럼 그 이후에 시청자라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압수수색을 못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부 사유서를 내거나 그게 아니면 청와대는 이제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경내에 진입해서 압수수색 못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 이미 제출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둘 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째. 뭉개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총선 때까지 아마 뭉갤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면서 세간에서 유행하는 말 한마디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뭐가 유행합니까? 지금 그 공소장 비공개에 이어서 균형발전 비서관실 압수수색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서 어떤 말이 유행하냐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 한 문장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예.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압수수색 얘기에 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이제 언급이 된 인물인데 김민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이쯤 되면 이 사람 현직에서 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눈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이 바로 오네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얘기인데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비서관은 여전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를 다 통틀어서 청와대에서 기소가 된 뒤에 현직을 유지하는 건 최강욱 비서관이 유일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한 일각에선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예. 청와대가 유독 왜 최강욱 비서관만 감싸고 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 이제 최강욱 비서관은 불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됐잖아요.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근데도 이제 현직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에요. 범죄에 연루가 돼서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이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을 다루는 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피고인 신분이 됐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신분인데 공직기강을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거기에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김민지 기자. 근데요. 요즘 약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떠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대통령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자 2004 헌나 1 결정이
명시하고 있다. 검찰 공소장을 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해 언제까지 입을 다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 죄가 드러나면 탄핵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어제 시국선언을 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울산 선거 개입 확인 때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또한 진보 성향의 변호사 권경의 모임인 변호사. 민변에 소속되어 있는 권경의 변호사 또한 청와대 선거 개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물론 이거는 지금 현 상황은 아닌 거예요. 아까 이렇게 쭉 보면 전제가 달려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됐을 경우에 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희가 영상을 하나 시청자로 찾아봤는데 지금 2020년이죠. 그러니까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연장선상의 이야기거든요. 어떠한 얘기를 4년 전에 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늘 검찰 발표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 것뿐이지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거칠 경우 법적으로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짓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소명할 게 소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청와대가 이렇게 13명이나 전현직 비서들이 13명이나 구속된 이제 기소된 상황에서 예. 대통령께서 왜 한마디 입장을 안 내놓습니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해야죠. 그러니까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조차도 권경의 변호사. 지금 이게 왕정인가 이 펀군주제 국가인가 도대체 이건 민주사회가 아니다. 저는 이 문제는 진영과 이념의 논리가 아니고 비상식과 상식의 문제고 정의와 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저는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는 헌정질서 차원에서라도 대통령께서 변호사 출신 아니십니까?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4월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그렇다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엄정 중립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버티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울산시장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까지 이게 튈지 모르는 사안인데 이것을 뭉개고 간다 그러면은 과연 총선에 대한 어떤 민주적 의지가 있는지 예. 국민들이 되물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말씀. 좀, 제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제 2016년 11월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를 다시 반추해 본다면 당시 제1야당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형사 소추 문제라든지 탄핵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기소가 되고 총선 이후에 이제 재판이 본격화될 건데요. 예. 저는 적어도 아하. 변호사들은 말할 수 있어요. 전문가로서. 예. 또 개인 의견 제시할 수 있지만 제1야당을 포함한 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왠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요.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연관되었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직접적 증거는 물증이 없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예. 앞서가기 시작하면은요. 일단 집권당이 준비를 하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집권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진실이에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제1야당으로서 지금은 통합이라든지 또는 대한야당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탄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예. 적어도 정당으로서 우리는 오히려 신중하고 묵직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1야당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정정할게요. 조금 전에 대통령 당시 발언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대표였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